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통연구소 소장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자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어떤 책이에요? 오늘은 좀 정신과 박사님이 쓰신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에요. 네, 너무 좋은 책이죠. 그럼 안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어찌 반대말이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은 괜찮지 않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힘들다는 걸 어린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책을. 네, 작가 소개. 오늘은 제가 오늘 호스트가 돼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요. 김혜난 작가님과 박종석 작가님의 공동 저자입니다. 김혜난 작가님에 대한 설명은 우선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다른 책에 있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김혜난 작가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을 하셨고요. 국립서울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셨고요. 서울의대 교수로도 초빙을 받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사랑을 받은 작가님이시죠.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 작가님에 대한 느낌이 좀 어떠세요? 되게 유능하시고 전문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성공한 작가님이시고 굉장히 촉망받는 분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로 소개드린 이유는 이분이 2001년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세요. 진짜요? 네. 역시 다 주지 않네요, 신은. 진짜 다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작가님께서 자신의 꿈을 좀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원을 하셨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 그 당시에 두 아이의 엄마였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되게 며느리로서 정신과 박사로서 작가로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파킨슨병을 앓고 나니까 굉장히 억울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한 달 정도를 침대에 누워 계셨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았던 건 내가 누워 있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병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진료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던 중에 2008년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그 출간을 하셨고 굉장히 인기를 얻은 책이 되었죠. 그래서 2014년 그 이후에 조금 병이 괜찮아지시다가 2014년도 1월에 병이 좀 악화돼서 병원 문을 닫고 치료에 전념하면서 책을 쓰셨던데 그 책을 쓰시다가 그때 쓰신 책이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추천 도서고요. 다음은 공동 저자이신 박종석 작가님이세요. 이분은 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뒤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인턴과 그리고 레지던트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 정신과 펠로우 임상 강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지금 개인 병원을 오픈하셔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이 책은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이 책에 대한 부분은요. 좀 임상적인 측면에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목차가 좀 병리학적인 증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내담자를 상담하시고 나서 그 상담으로 인한 에피소드, 사례를 좀 모은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리고 마음의 우울이라든가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주셔서 파킨슨병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더 훌륭한 뭔가를
이렇게 내어놓는 것 같아요. 역경을 그러니까 겪어야 돼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지금 겪고 있지 않나요, 우리? 저희 3달째 지금 역경을 그렇죠. 겪고 있죠. 이겨내는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어떤지 한번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그 작가님 소개를 들어보고 하니까 뭐 대충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의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굉장히 심리 상담하실 때 정신과 의사로서 다양한 주제를 접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구나. 그래서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리 상담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과를 사실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고 해서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워낙 많이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구나. 뭐 더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또 내가 힘들었을 때 느꼈을 만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내가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공감을 했었고 특히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힘든 사람이 많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수준은 나는 뭐 이 정도는 정말 차이가 크구나.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안도했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좀 심리 상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좋은 케이스 스터디 뭐 그런 느낌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병훈 소장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네, 저도 이번에 백 소장님 추천으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고요. 그 어떤 부분을 보면서 좀 깜짝깜짝 좀 놀라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 내가 느꼈던 내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네라는 걸 발견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저랑 되게 관계가 있는 증세도 좀 보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생각지 않았던 다양한 그런 정신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병리 증상들을 종류별로 다 볼 수 있다라는 데 되게 재밌게 읽혀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되게 좀 깊숙한 심리학 책들을 보면 되게 어렵게 쓴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번역까지 되니까 이게 읽기가 쉽지 않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 책은 두 작가님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또 나름 일반인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깔끔하게 재정리를 해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좀 읽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뭐 조울증이나 뭐 번아웃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 허언증 뭐 그런 것들도 비교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직장인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런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독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이게 부제로 심리학 어른의 안부를 묻다는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보면서 김혜란 작가님이 썼었던 30살의 심리학이 묻다와 30살의 심리학이 답하다 이 시리즈의 완결판처럼 느껴지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때 30이 된 사람들은 지금 40이 됐을 거고 그러면 어른이 된 당신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녕하십니까를 묻는 책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의 다시 반대말은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그 마음 어떻게 자신이 다독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내용처럼 책의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의 구성 자체는 병리학적 내용인데 그 좀 다른 책이었던 30살의 심리학의 묻대에 책날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프로이트가 내세운 정도의 기준도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나아가면 된다는 글귀가 있거든요. 네네. 이 글귀가 이 책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강박도 나와 있고 공황장애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자해 무기력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약간씩은 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좀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좀 마음을 가볍게 터치해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느낌으로 좀 저는 다가갔습니다. 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준비 오늘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좋아하는 작가님이셔서 좀 그렇죠.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깜짝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얘기를 듣다가 순간 든 생각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 책을 읽고 이제 제 블로그에 이 독서 후기를 올렸거든요. 네. 비밀 댓글로 한 3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김혜낭 작가님의 팬이에요 이런 식의 답이 있었어요. 오.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 네. 되게 유명한 팬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근데 그냥 순간 든 생각이 그 세 분의 공통점이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순간 든 생각이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굳이 비교하자면 남자보다 여성분들도 더 관심이 많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요것만 봤을 때 야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통계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저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심리 성격 진단 이런 거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MBTI만 해도 여자분들은 막 막 하고 싶어 그러는 남자들은 이게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요? 그거? 그게 뭐 타고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게 있나요? 그런 게? 생리학적인 뭐가 있나요? 기질적인 차이도 있을까요? 그 저도 이제 심리학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전공생에 딱 들어가면 거의 비율이 8대 2 정도? 8은 여자. 맞아요. 왜 그런 거죠? 상담 심리 일을 전공한 사람들 다 여자잖아요. 네, 그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다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왜 또 끌릴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공감도 해주고 감정에 맞아요. 대해서 잘 알아주는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이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 그래서 공감 능력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강하고요. 생략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책 읽고 각자 좀 최고의 페이지 어떤 페이지였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유경철 대표님.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북을 봐서 페이지는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앞쪽에 있어요. 네. 네, 읽겠습니다. 네.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한없이 우울해진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남들은 배꼽이 빠질 듯이 웃어대는 영화를 봐도 재밌기는커녕 왜 웃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우울증은 단지 우울감만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부정적 사고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막연한 죄책감과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죄악 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무가치감이나 자신은 가난하고 모든 것에서 실패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빈곤 망상을 보이기도 한다. 네. 되게 저 기분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이 글 들으니까 우울해졌어요. 살짝. 다운되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왜 좋으셨는지. 이걸 왜 뽑았냐면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증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내가 한때 뭐 물론 뭐 한 번만 그런 건 아니고 문득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 읽으면서 명확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되게 우울증의 증상을 가졌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보면은 보통 산후의 뭐 우울증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또 증상을 보기도 했거든요. 실제 제 배우자에게서.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던 말이 사실 약간 반성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있을 텐데 계속 거기서 힘을 내봐, 잘해봐, 막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이겨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내리는 그냥 라디오 같은 거죠. 그런 거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랬을 경우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네. 뭐 그게 뭐 친구든 배우자든 심리 전문가인 백 소장님이 솔루션을 한번
이런 우울감이 있으면 사실 우울감과 우울증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약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정신과에 가서 예, 맞아요. 처방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울감은 그 우울증보다는 조금은 낮은 단계인 증세가 거죠. 낮은 단계. 예. 우울감은 어떻게 하죠? 우울감? 우울감하고 우울증도 마찬가지긴 한데 내가 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무가치하지 않고 나는 좀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맞아, 맞아. 알아주게끔 하는 인지 치료라고 해서 생각을 좀 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더 수반돼야 되는 건 우울감에 있으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렇게 되면 집 안에만 있고 집 안에 있다 보면 더 우울감이 굉장히 심화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발끈을 묶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동화끈을 먼저 묶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나간다는 거죠. 예. 밖으로 나가. 저 사실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맞구나. 네. 맞아요. 우울할 일이 없겠어요. 우리 아니요. 이병호 소장님은 아니요, 저 나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울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아. 우울해서 자전거를 타는 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어. 자전거를 먼저 타니까 어. 우울할 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맞다. 맞아요. 맞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건강하게 그러니까 운동화끈을 묶고 나가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울감이 좀 높으신 분들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음. 운동화끈을 묶자라는 건 실행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 발짝 앞에서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성취감을 좀 느끼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실천을 하겠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걸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스스로에게. 좋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차츰차츰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괜찮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인지를 좀 변화시켜주는 방식인 거죠. 저는 약간 이 상황에서 저의 경험을 빗대어 보면 약간 우울할 때 약속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바쁘게 해서 이 시간을 하나하나 쳐낼 때마다 약간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이거 끝냈고 저거 그것도 끝냈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약간 효능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잠자니까 또 우울감을 못 느껴. 그렇죠. 자고 또 아침부터 활기차고 일어나고. 그렇죠. 좋습니다. 뭐 아무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건 네. 또 차차 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예, 이제 제가 할까요?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혹시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제가 뭐냐면 나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관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의 눈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행복을 느끼려 한다. 나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흔히들 관종이란 말을 한다. 관종이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병적인 수준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타인의 관심과 주목을 바라는 욕망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관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칫 나를 잃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내 모습, 위치를 부정하거나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된다. 진정한 행복감은 타인의 평가나 관심이 아닌 나 스스로의 만족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문구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길이 더 멈췄던 것 같고요. 그래서 뽑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인 것 같아요. 평범한 수준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눈치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약간 그래서 좀 유머 코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머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꾸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할 때 상대방이 웃어주고 이런 얘기할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좀 경험담이 쌓이다 보니까 오. 이게 어쩌면 저의 약간 그런 말 센스나 유머 감각으로 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거네요. 사람 타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지금 관심종자 관종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병수 소장님은 관종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때요? 관종은 아니죠? 관종이세요? 아니죠. 저도 관종이죠. 그래요? 네.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 막 보여주고 싶어요. 어때요? 일상 블로그 보니까 네네네. 그냥 일상을 올리시던데 그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약간 전략적으로 일상에서도 음. 좀 제가 이제 주업이 강의다 보니까 네, 교육과 관련된 걸 최대한 올리려고는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재가 이제 항상 많은 건 아니니까. 이번 세단은 힘들었죠. 예. 그러니까 소재 차원에서 일상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웬만하면 업무적인 걸 하고요. 일상적인 것도 좀 이거는 좀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관종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통 자기의 일상을 올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두 개는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덜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블로그로 활용한다. 네. 백 소장님은 관종이세요? 저는 약간의 관종을 가지고 있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있죠. 블로그하고 저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세 가지를 다 하거든요. 네, 그거 완전 관종이네요. 네. 세 개 하면. 쓰리관종. 쓰리관종인데 보면 관종이긴 한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전 비공개 계정이에요. 아 그래요? 지인과 친구가 아니면은 음. 제 인스타를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좀 관종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받고 싶어도 하지만 지인들한테만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관종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 따지자면 우리 이병수 소장님, 제 네, 개인적인 네, 네, 의견은 이병수 소장님은 한 60점이라면 네. 우리 백수정 소장님은 한 70점. 80점 하실 줄 저는 알았는데. 90점. 저는 90점.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주역이시잖아요. 저는 또 관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SNS 못 해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뭐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신 분 많은데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왜 안 하냐면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자체가 싫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노출되는 게 싫고 두 번째로는 자기에 대해서 밖에 쓰는 게 창피하대요. 그리고 뭐 얼굴 사진 올리는 것도 되게 부끄럽고 잘생겼는데도 예쁜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성향의 좀 차이고 가치관의 차이긴 한데 그런 분들은 관종이 아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SNS 열심히 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게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뭐 필요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관심 종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자연스러워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이게 어색해. 어색해요. 근데 그게 관종이 있는 분들은 그건 자연스럽고요. 그게 뭐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비난을 받으면 뭐 상처 받는 분이 있고 또 안 받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상처를 받죠. 받으세요? 네. 비난을 뭐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쵸. 뭐 모르는 거지만 네. 어쨌든 상처를 받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람들이 보통 관종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막 이렇게 왜 자기 걸 표현한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분의 생각인 것 같고 그냥 관종에 대한 의식이 있는 마인드가 있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좋아하게 해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싫으면 본인이 안 보면 되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지 네. 그 관종의 문제는 아니다. 관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 종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심은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근데 관심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굉장히 관심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왜 내 사생활을 뭐 이런 특히 사생활 같은 거 절대 오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네. 성향과 연관돼 있어요. 그 사람 성격. 네. 그렇죠. 그렇죠. 관심 종자에서 그 가장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92쪽에 있는 이 문장인 것 같아요. 남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내가 내 삶의 기준과 신념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고 치장하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심종자가 문제인 거고. 맞아요. 그 문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 위한 식의 SNS는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공허하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없으니까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결국은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 근데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냥 거기에 내가 만족하고 타인도 뭐 만족해하면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질투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게 되고 악성 댓글을 달게 되고 그래서 막 뒷담화도 하게 되고 그게 잘못돼서 연예인들 보면 사실 저는 연예인들이 직업은 당연히 자기 보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예쁜 사진, 뭐 야한 사진 아니면 좋은 사진 보내잖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하는 건데 그거 악플이잖아요. 맞아요. 난 그거는 그분들이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잘났느니 예쁘니 좋은 데 갔다느니 뭐 좋은 비싼 거 샀다느니 이거는 물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질투와 시기심은 그 상대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소장님 할까요? 네,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257쪽부터 258쪽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내 마음의 순수다. 울음은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구판이다. 가슴속 깊숙이 웅어리진 것을 토해내듯 내뱉고 그 눈물로 그 슬픔을 씻어내리는 작업이다. 마치 뿌연 미세먼지와 오물들을 시원스레 씻어내는 강렬한 빗줄기와도 같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가슴속에서 들끓었던 슬픔은 거품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되어 새의 물줄기를 따라 건강하게 흘러간다. 울음은 나눔의 유미도신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깊은 동정을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순수하게 닦아낸다. 그리고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힘으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울음은 자기 연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같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조차 없을 때 스스로의 뺨을 타고 흐르며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라고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눈물은 어릴 적 어루만져주던 어머니의 손길을 떠오르게 하며 우리를 잠에 빠져들게 한다.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쭉 봤을 때 어찌 보면 김혜나 작가님이 그리고 또 다른 박종석 작가님이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것은 괜찮지 않다는 거고 지금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 눈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눈물은 옳은 거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시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가끔 힘들 때는 부정의 단계를 좀 거쳐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김혜나 작가님도 처음에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파킨슨병을 알았을 때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 아픔이 있는 거라는 부정의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런 눈물 흘렸을 때 나에게 조금 그럴 수 있어라고 그 눈물의 의미를 좀 다시 되새겨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슬플 때 충분히 울고 아파하고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최고의 페이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울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면 회복이 되고 뭔가 정화되고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병헌 소장님 잘 우세요? 어때요? 울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사실 그런 잘 안 울거든요. 그렇죠. 안 울려고 하는 거죠. 뭐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는 거에 대한 약간의 창피함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육받은 게 남자들 울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애들 키울 때도 남자애들한테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있어서 저는 남자들이 우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저는 눈물이 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예전에
뭐 드라마 보다 갑자기 눈물 난 보통 집에서는 눈물 안 흘렸는데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야, 여기서 오네. 그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족들끼리 갱년기. 거실에서 TV 보다가 뭐 슬픈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쌍둥이들이 이렇게 뒤를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울고 있어요 이렇게. 그 놀려요 막 운다고. 그 아이들 놀릴 때 기분이 좀 어때요? 네? 창피하세요 혹시? 그쵸, 창피하죠. 네. 너무 창피해요 그게. 그냥 그래도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신문 기사 같은 거 네. 읽을 때도 이렇게 막 너무 흐르진 않지만 눈시울이 확 하시면서 날려고 하는데 신문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방역하는 거 네. 의료인들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히 뭉클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막 기사를 읽으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가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방송 예전에 그 유재석 예, 그것도 유재석 네. 그 영상도 그렇고 뮤키즈. 영상 같은 거 보면서도 와 정말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도와주는구나 이런 거 보면 예, 그런 것은 뭘까요? 내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걸까요? 두 분 다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 아닌가. 근데 저는 공감 아직 잘하고요. 저보다 더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글 읽을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글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 순간 그 사람이 되는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딱 되신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될 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영화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소장님 어때요? 백소장님은? 저는 잘 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잘 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대는 아니니까요. 뭔가 슬픈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그리 많이 흘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 되게 궁금한 거 갑자기 하나 네. 있어. 가끔씩 여성분들 보면 자기 친구나 누가 이렇게 시집 갈 때 따라 같이 가다 같이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왜 우는 거예요? 동일시한 거죠. 아 결혼할 때 네. 기뻐서요. 드디어 네가 불쌍해서요. 가는구나. 네가 가는구나. 그거예요? 기뻐서예요? 기뻐서 불쌍해서는 일단 아닐 거예요. 결혼을 불쌍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불쌍한 그게 일은 뭐가 불쌍해요? 아니니까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불쌍해서 운다는 얘기 결혼하는 게? 결혼하는 게요. 그래서 그래서 인생 끝났어. 그냥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먼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결혼식을 가면 그 좀 나이가 있는 여성분인데 네. 그 젊은 여성분이 시집 가는 걸 보고 눈물이 나. 그거는 이제 결혼한 분들이 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본인이 불행하면.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동일시 여긴다면 나하고 하나의 존재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뭐 그거야 개인 차이. 근데 개인 이게 차이겠죠. 은근 많다니까요 이 케이스가. 그래요. 제 야, 주변에 우리 이제 없었어요. 1부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1부. 와 벌써 네. 끝났네요. 1부 정리하고 아. 2부에서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 2부에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